그냥 아무런 이벤트가 없고 지금처럼 뭐 연 단위로 실제 인플레이션이 한 7~8% 발행된다라고 봤을 때, 그리고 동시에 지금부터 이제 기관들이나 개인들이나 어떤 여러 플레이어들이 이 비트코인을 보유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가정했을 때, 단순히 저의 바램을 말씀드리면 뭐 한 2~3년 내에 한 3억, 그리고 5년 내에 5억, 그리고 10년 내에 한 10억까지는 충분히 오를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봉천동의 현인, 봉현희형이라는 필명으로 두 권의 책을 쓴 작가고요. 취미로 이제 블로그랑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는 월급쟁이 적립식 투자자입니다. 본업은 제가 이제 10년차 직장인이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나온 거는 이제 아무래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얼굴을 가리게 된 것들은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제가 가장 지적인 순간에 좀 부족하지만 알고 있는 내용을 공유 드리는 게 더 많은 분들한테 가치를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번에 신사임당 채널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사실 최근에 비트코인이 이제 현물 ETF 승인 이후에 잠깐 올랐다가 이제 다시 확 떨어졌다가 다시 이후에 다시 이제 많이 올라서 이제 달러 기준으로는 52,000불, 원화 기준으로는 7,300만 원까지 간 걸 제가 봤는데요. 우선 단기적으로 그때 잠깐 하락했던 이유를 먼저 설명드리면, 이제 기존의 이 GBTC라고 하는 이 어떤 펀드를 통해서 보유했던 이제 기관들이 이 수수료가 더 저렴한 이제 현물 ETF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제 매도세가 좀 많이 나왔고, 이제 기존에는 환매가 좀 어려웠었는데 ETF로 전환되면서 이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와가지고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후에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계속 오른 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어떤 기관들의 신규 자금들이 계속 유입돼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올랐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수치로도 실제 드러나 있고요. 그 떨어졌던 이유는 사실 그 GBTC라는 그 어떤 펀드를 통해서만 그동안 기관들이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를 간접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 그게 환매가 어려웠었거든요. 이제 많이 오르고 ETF로 전환이 되면서 환매가 쉬워지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장기간 이제 투자했던 기관들 입장에서는 차익 실현에 대한 유혹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매도세가 좀 더 세가지고 가격이 떨어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1월 12일 날 이제 현물 ETF가 승인되고 그 주에 바로 상장이 됐는데요. 지금 한 6~7주 정도 지난 시점에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GBTC를 포함해가지고 그 비트코인 현물 ETF 10개 정도 그 자산 운용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산 규모가, 비트코인 규모가 대략 오늘 기준으로 한 50조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금과 좀 비교를 해보면 2004년 11월에 이제 SPDR에서 GLD라는 티커를 사용하는 금 현물 ETF가 이제 상장이 됐고, 이제 대략 한 20년 정도가 흘렀는데 그 금 현물 ETF의 오늘 기준의 자산 규모가 지금 70조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신생 자산이고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최초의 금 현물 ETF가 이제 70조 자산 규모를 갖게 되는데 20년이 걸렸는데, 물론 이제 10개를 합친 그 비트코인 ETF4가 이제 단 한두 달 만에 50조를 이제 규모로 이제 자금을 유입했다는 것 자체가 이 속도가 뭐 10배 이상 빠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펀드들에서 신생 자산을 편입할 때는 조금 뭐 홍보도 해야 되고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과정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ETF 말고도 다른 여러 자산 운용사 또는 펀드에서 비트코인 현물을 계속해서 이제 현물 ETF를 계속해서 편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금과 비트코인은 동일한 희소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대신에 이제 어떤 게 더 희소하냐라고 봤을 때,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100만 개로 발행량이 고정되어 있고 발행 스케줄까지 정확하게 21만 번째 블록마다 1단위로 생산되는 비트코인의 양이 반으로 줄어든다라는 규칙을 갖고 있고요. 이제 금이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금 같은 경우는 과거에 실제로 금의 연단위 생산량을 살펴보면 금의 가격이 오르면서 동시에 약간의 시차를 두고 금광의 생산성이 올라가면서 금의 생산량도 늘어났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제 금이 ETF 출시 이후에 한 대략 10년에서 20년 가까이 하면서 한 6~7배가 올랐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무리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의 생산량을 더 늘릴 수 없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저는 그 차이점이 골드 ETF와 비트코인 ETF의 차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희소성 측면에서 둘 다 희소해서 인류 역사에서 가치를 가졌지만 비트코인이 금보다 더 희소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이 오를 여지가 있다. 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비트코인이 2008년에 백서가 배포되고 2009년에 실제로 첫 채굴이 일어나고 의미 있는 가격 수준을 가진 게 뭐 한 2010년에서 2011년도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이 맞다면 2011년도에 그 지금은 파산한 일본의 마운트국스라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처음으로 1달러의 가치를 갖게 됐어요. 이제 종이 화폐가 된 거죠. 종이 화폐만큼의 이제 가치를 갖게 된 거죠. 근데 같은 기간 동안 비트코인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승이 있었는데 1불에서 지금 5만 불까지 왔으니까 5만 배가 상승했는데 같은 기간 동안 금은 인플레이션 해칭을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미 그때부터 금의 어떤 그 가치 저장의 역할을 비트코인이 뺏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도 지난 10년 동안 그 어떤 여러 가지 차트를 살펴보면 대략 30에서 50%가 올랐다라고 이제 확인이 가능한데요. 지난 10년 동안 물가가 50%만 올랐나요? 그거보다 더 오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지난 10년 동안, 그러니까 금이라는 자산은 지난 인류 역사상 5,000년 동안은 인플레이션 해칭을 하고 가치 저장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데 최근 10년 동안은 못했다라고 평가하는 게 객관적으로 맞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금의 어떤 그 자금이 금으로 들어가던 자금들이 스마트 머니들이 이미 비트코인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앞으로 그래서 비트코인의 상승률이 골드 ETF의 상승률보다 더 높을 건데 그 이유는 금보다 비트코인이 더 희소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5,000년 동안 쌓아왔던 자산의 가치가 단 10년, 20년 만에 무너지진 않겠지만 최근 10년간의 인플레이션 해칭 상황만 봤을 때 객관적으로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잘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이 프로토콜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발행량이 바뀌는 일은 이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모든 사람과 비트코인을 이제 감시하는 노드들이 모두가 동의를 해야만 가능한데 그게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발행량이 고쳐지는 일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가 동의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모두가 동의하면 그 본인의 가치, 그 자산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동의할 일이 없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동의를 하겠지만 그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도 않고 채굴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영향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말씀드린 대로 뭐 어떤 이론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거는 이제 비트코인은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네트워크의 규칙을 바꾸는 데는 전혀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어떤 자산을 많이 가지는 이유가 이제 자산의 어떤 빈부격차, 그 어떤 많은 사람이 한 명이 자산을 많이 갖는 거는 이제 당연히 자연법칙이라서 가능한 일이지만 내가 비트코인을 100만 개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발행량을 2100만 개에서 2배로 늘리려면 채굴자와 노드들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 참 대단한 이유가 내가 아무리 이 자산을 많이 갖고 있어도 네트워크의 어떤 규칙이나 어떤 운영 방식에 영향력을 아예 끼칠 수가 없다는 게 대단한 점입니다. 그래서 그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초기 개발자가 다시 살아나서 나 비트코인 100만 개 갖고 있어 라고 해서 시장에 던져도 비트코인의 가격에 일시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비트코인의 발행량은 전혀 늘릴 수가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가격은 누구도 맞출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격을 맞추려면 사실 미래의 모든 변수를 내가 알고 예측해야 되는데 그게 물리적으로 불가해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의 변동이 없고 대외 환경이 지금 비트코인에 계속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냥 우상향할 거다라고 보고 있지만 만약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하락 요인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지금 2년 전에 이제 파산한 암호화폐 이 대출 서비스를 이제 운영하는 제네시스 캐피탈이 그 이제 파산이 됐고 이 파산 절차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여기가 GBTC 그거 ETF를 되게 많이 갖고 있는데 GBTC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만약에 단기적으로 시장에 나오면 뭐 일시적인 하락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루에 기관 수요가 5에서 6천억 원 수준이라 제가 봤을 때 하락이 오더라도 그렇게 길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라는 건 결국에는 원화 또는 달러에 표기되는 가격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이론상 무한히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그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비트코인의 가격을 뭔가 법정 통화로 만약에 측정한다라고 하면 이 법정 통화 유통량이 앞으로 10년 동안 어떤 시점에 어느 속도로 발행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사실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코로나 같은 상황이 왔을 때 갑자기 정부가 돈을 풀면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전쟁이 나가지고 갑자기 정부에서
그런 비용을 조달해야 될 때 또 화폐 발행량을 늘리면 치솟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이벤트가 없고 지금처럼 뭐 연 단위로 실제 인플레이션이 한 7, 8% 발행된다라고 봤을 때 그리고 동시에 지금부터 이제 기관들이나 개인들이나 어떤 여러 플레이어들이 이 비트코인을 보유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가정했을 때 단순히 저의 바람을 말씀드리면 뭐 한 2, 3년 내에 한 3억 그리고 5년 내에 5억 그 10년 내에 한 10억까지는 충분히 오를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화폐 발행량이 지금과 같은 속도 정도라고 가정했을 때의 상황이고 만약에 어떤 특정 국가에서 뭐 아르헨티나나 뭐 튀르키예나 아니면 기타 어떤 아프리카의 이런 최빈국 어려운 경제 상황이 혼란스러운 나라들처럼 화폐 발행량이 확 늘어난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더 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탄생한 그 어떤 배경을 살펴보면 이 정부가 법정 통화를 무제한적으로 발행을 하면서 이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거에 대해 이제 그거에 대한 반감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법정 통화의 발행량이 더 줄어들거나 아니면 멈추거나 이래서 유지가 되지 않는 이상은 비트코인의 가격은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희소성을 가진 모든 자산은 가격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건데 이제 비트코인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갈등과 분열의 시대, 메타버스 세상에서 더 많이 오를 여지가 있다.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당연히 각국 정부에서 통화 발행을 더 이상 멈추면, 통화 팽창을 멈추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도 제한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보다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정말 길게 보면 그냥 무한히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샤넬백이 언제 가격 멈출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류 역사에 가치를 갖는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희소성인데 희소성을 가진 모든 자산들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희소성이라는 거는 뭐 특정 지역, 정말 좋은 지역의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뭐 샤넬 같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역사성을 가진 어떤 그런 제품들, 어떤 서비스들, 네, 그리고 비트코인까지 포함해가지고 희소성을 갖는 모든 것들의 가격들은 법정 통화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한 무한히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베네수엘라 같은 데 보면 2, 3년 만에 10배도 올랐습니다.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요. 네. 대신에 그래서 베네수엘라나 그 뭐 그런 못 사는 나라들 보면 그 주식시장 차트가 수직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네. 근데 경제 펀더멘탈로만 봤을 때는 그 로컬의 자산이 오를 수가 없잖아요. 그쵸. 로컬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 로컬 통화로 표기되는 자산의 가격은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물건 가격이 더 올랐기 때문에 그 나라 국민들의 구매력은 떨어졌을 겁니다. 네. 그래서 가격이라는 건 사실 그 어떤 특정 지역의 로컬 통화의 상황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반감기는 이제 1단위로 채굴되는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이벤트를 말하는데요. 이제 비트코인이 초기에는 한 블록 대략 10분당 50개의 비트코인이 이제 생성이 됐고 이제 대략 4년 단위로 21만 번째 블록 단위로 이제 그 1단위로 신규로 생성되는 비트코인의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이걸 반감기라고 하고요. 그 이제 반감기를 계속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2,100만 개의 비트코인이 발행이 되면 이제 발행이 멈추도록 지금 프로토콜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과거에도 공급이 줄어들었을 때 이제 그 시점에 바로 올랐던 건 아니고 한 텀을 두고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사이에 이제 가격 상승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몇십 배씩, 뭐 많게는 100배 이상. 네. 그렇게 많이 올랐었나요? 네, 올랐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벌써 한 1,000조가 넘는 자산이 됐기 때문에 뭐 사실 그 정도로 막 10,000배, 막 100배 이렇게 오르는 건 단기적으로 오는 건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과거 반감기 이후에도 많이 올랐지만 이번에도 동일하게 이제 계속해서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 과거의 이제 반감기들은 그때 플레이어들은 이제 개인과 또는 이제 작은 규모의 VC,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를 해서 올렸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지금이 사실 펀더멘털이 훨씬 좋아진 상태거든요. 지금은 미국이라는 국가에서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자국 내 자산 운용사를 통해서 이제 비트코인 현물을 계속해서 모아가고 차곡차곡 모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앞선 3번의 반감기와 달리 이번 반감기는 어쨌든 플레이어가 달라졌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변동성이 적은 채로 꾸준하게 올라갈 것 같다.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과거에 이제 플레이어들과 현재 이제 플레이어들이 국가에서 기관 단위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과거같이 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부터 계속 반감기 되고 나서도 다음 반감기 또 그 다음 반감기까지 특별히 수요 측면에서 이슈가 없다면 공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가격은 오를 건데 꾸준히 우상향할 거다. 큰 변동 없이.
네, 그래서 저는 굳이 뭐 지난 3번의 반감기 동안 뭐 몇 달쯤 됐을 때는 고점이었고 그 뒤는 떨어졌으니까 이때 팔고 이때 다시 사라 이런 전략이 아마 무의미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사유는 과거의 플레이어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고요. 네. 그렇게 과거의 패턴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해서 투자를 하는 건 사이드 미러를 보고 운전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뀐 환경, 바뀐 상황을 인지한 채로 투자를 한다면 비트코인을 반감기가 도래해서 가격이 올랐다고 팔지 않고 꾸준히 매수하는 게 네 번째 반감기 때는 올바른 투자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 입장에서 사실 타이밍을 노리기보다는 우선 그냥 가치 저장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냥 지금 바로 매수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냥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리면 이번 반감기가 오기 전에 더 많은 나라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채택되기 전에 최대한 개인이 이제 목표한 수량을 모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1억의 자금을 얼마 동안 운용할 수 있냐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만약에 5년 이상 투자할 수 있는 돈이라고 한다면 저라면 일단 50%는 지금 바로 이 네 번째 반감기가 도래하기 전에 매수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나머지 반은 본인의 어떤 계획에 따라서 뭐 이렇게 추가적으로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한다거나 올라도 적립식으로 매수를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전략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1BTC, 그러니까 한 개의 비트코인을 모으는데 7천만 원이면 사실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산의 플레이어가 지금 바뀌고 있는 변곡점이고 그 시작을 제대로 된 시작을 이제 미국에서 끊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수량은 최대한 빨리 모으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을 저도 오랜 기간 투자를 했고 이제 지켜봤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목표했던 수량은 사실 전 작년에 이미 다 모아놓은 상태고요. 그래도 그 월급이 생겼을 때 어떤 더 나은 자산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비트코인을 사는데 어제도 그래서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를 추가 실제로 매수했습니다. 네. 그래서 물량을 어느 정도 모으셨다면 적립식 투자하는 게 좋겠지만 만약에 정말 하나도 없다라고 하시면 사실 그 비트코인 0.5개를 사서 3,500만 원이잖아요. 이게 10배가 가도 인생이 안 바뀌고 그리고 이게 반토막이 된다고 하더라도 인생이 막 망하지 않을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어떤 직장인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한 0.5개 정도의 비트코인은 반감기가 오기 전에 한 번에 사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평단도 중요하겠지만 그냥 단순히 개수로만 따졌을 때 한 0.5개 정도만 비트코인을 잘 모아도 한 10년에서 20년 장기간 투자한다라고 봤을 때 전 세계 뭐 상위 한 10%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보유량 기준으로. 네, 그래서 사실 어떤 자산이든 투자해서 부자가 되는데 3,500만 원 정도는 사실 투자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뭔가 당연히 정말 리스크가 있는 자산 전 세계 시가총액에서 뭐 한 100등에서 벗어나는 자산을 뭐 한 3,400만 원 투자해서 뭐 50배가 오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비트코인은 전 세계 거의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자산으로 이미 규모가 컸는데 그렇게 리스크가 낮은 자산 중에서 제 기준으로 높은 자산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3,500만 원 투자하는 게 단순히 가격만 봤을 땐 비싸다고 볼 수 있지만 어떤 투자든 사실 3,500만 원 정도는 투자해야 유의미한 부는 늘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3,500만 원까지 투자하기까지는 본인이 좀 더 노력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쉽게 번 돈은 또 쉽게 잃는다는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대기업을 다니지만 주말에 아르바이트도 했었고 저녁에 배달 아르바이트도 하고 주말에는 제가 뭐 이렇게 좀 노래하는 거 좋아해서 축가 아르바이트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번 돈으로 저도 힘들게 매달 아껴가면서 모은 거라서 이제 만약에 돈이 없거나 사회초년생이신 분들한테는 좀 힘들겠지만 이런 신생자산 초창기 투자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이제 뭐 안 쓰는 물건도 좀 판다거나 뭐 여력이 된다면 아르바이트도 조금 하신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걸 조금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비트코인은 말씀드린 대로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는 이제 정말 정직한 자산이거든요. 그럼 현재 지금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제 신청이 이제 이미 된 상태고 아마 이거에 대한 결과가 이제 한 몇 달 안으로 나올 겁니다. 저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르헨티나는 작년에 대선에 이제 밀레이라는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됐는데 후보 시절부터 비트코인에 대해 굉장히 우호적인 이제 사람으로 이제 후보로 이제 저희가 이제
잘 알려져 있고요. 며칠 전에 인도네시아도 대선이 끝났거든요. 인구가 한 2억 가까이 되는데 2억 전후 되는데 거기도 지금 친크립토 진영 쪽에서 이미 대선에 당선이 됐고 기타 중동이나 여러 크고 작은 유럽 국가에서도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에 대한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들이 만들어지고 있어가지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 있고 그게 호재라고 보고 있고요. 한국도 지금 총선 이제 네.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대 여야 정당 모두 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이제 승인하겠다. 승인하는 거를 이제 공약으로 내세운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이제 상장시키겠다, 허용하겠다를 이제 공약으로 내세운 상황인데요.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서 현물 비트코인을 자국 내에 이제 포용하려는 움직임이 커지면 커질수록 저는 비트코인 가격에는 다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수요 측면에서의 호재고요. 이제 대외적인 환경들, 이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늘어나는 부분들, 그 외에 이제 어떤 사회적인 갈등이나 환경 오염이나 또는 기후 재앙 같은 것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물리적인 어떤 그 결속력이 떨어지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오늘 보니까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가 많이 오면 재택근무를 권고하겠다. 또는 사회에서 어떤 시위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또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또 그러면서 사람들이 가상의 공간에 모일 텐데 그 모였을 때 가상에서 발생하는 가치는 그 가상 공간에 어딘가에 저장이 돼야 되는데 그 가상 공간에서 어떤 부동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희소성과 역사성을 동시에 구현한 비트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비트코인 현물에 대한 직접적인 수요 측면에서도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이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저는 우리가 살아갈 세상을 갈등과 분열의 시대라고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회 갈등도 늘어나고 어떤 환경도 파괴되고 그리고 기후가 이제 계속 변하면서 개인과 개인이 물리적으로 분절되는 일들이 많아질 텐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디지털 공간이 더 활성화될 거고 그럼 그 공간에서 발생한 가치가 저장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전통적인 가치 저장 수단보다는 비트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상황과 수요처들이 다 호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지난 대략적으로 한 5, 60년간의 세계화 시절에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싸게 만드는 데 사실 혈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싸게 만드는 게 어떤 모든 국가의 하나의 목표였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싸우지 말고 살자. 다 같이 잘 살자. 평화롭게. 그래서 원료가 싼 곳에서 원료를 사고 인건비가 싼 곳에 보내서 거기서 가공을 하고 전 세계 80억 인구에게 수출하는 그런 어떤 저비용 구조를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를 기점으로 하나씩 분절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과거에는 어떤 생산성의 향상이 거대 토지, 거대 자본, 그 대규모 노동이 있는 곳에서만 가치가 발생됐었잖아요. 그래서 포항이나 울산이나 아니면 광주 이런 어떤 큰 제조 기반 시설이 있는 곳에서 가치가 만들어졌고 그 가치가 만들어지는 곳 주변 상업용 부동산이 생기고 또 그 근처에 주거용 부동산이 생기면서 각국 대도시와 그다음에 그런 산업 시설이 있는 도시에 부동산들의 가치가 많이 올라갔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몇십억, 몇백억짜리 설비를 갖고 있는 제조 기업들도 적자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가치라는 것이 물리적인 공간에서만 만들어지지 않고 오히려 지금 어떤 틱톡이나 그런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들이 춤을 춰서 유튜브에 올린다거나 아니면 대구에 있는 그 어떤 고등학생이 슬립백 춤을 춰가지고 틱톡에 올려가지고 돈을 번다거나 그런 식으로 가치가 만들어지는 공간이 과거에는 오프라인이 전부였다면 오늘 기준으로는 온라인 공간에서 되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그 온라인 공간에서 가치가 만들어지는데 가치는 발생한 곳 근처에 저장이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제조업 설비 주변에 있었던 부동산이 과거에 올랐던 거고 그런 동일한 논리로 가상 공간에서 메타버스 공간에서 앞으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분절되기 때문에 더 많은 가상 공간에서 가치가 만들어질 텐데 그때 가치를 저장하고 가치를 주고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디지털 상에서 희소하면서도 동시에 역사성이 있는 자산 그거는 이제 비트코인이 저는 유일하다. 유일하진 않지만 어쨌든 역사성까지 겸비한 건 비트코인이 유일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앞으로 이런 세상의 흐름을 봤을 때 가치라는 것이 유형이 아니라 무형도 있다. 그 무형의 가치가 더 커질 텐데 그럼 그 가치가 어디에 담길까라고 했을 때 과거의 그릇, 부동산과 주식에 담길 수도 있고 그 일부가 디지털 공간에 담길 수도 있는데 그 담을 그릇이 비트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그 어떤 애플 머니라고 하는 어떤 포인트 같은 거를 발행을 할 수 있지만 그 비트코인과 같은 성질을 갖지 못하거든요. 탈중앙적인 성격 측면에서 비트코인과 동일한 성질을 가질 수 없고 그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언제든지 컨트롤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똑같이 비트코인이 같은 가상 자산을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맛집 앞집은 잘 안 가잖아요. 굳이 줄 서서 맛집에 가셔야 되잖아요. 그거랑 동일하게 인류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희소성이거든요. 대신에 동일하게 희소성이 구현이 된다면 역사성이 중요합니다. 역사성. 네, 그래서 에르메스 가방보다 나이키 가방의 품질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지만 가격은 몇백 배가 차이가 나는 것처럼 비트코인 같은 어떤 디지털 자산을 디지털 공간에서 새롭게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그게 비트코인보다 속도도 빠를 수도 있고 양이 많을 수도 있지만 역사성 측면에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비트코인의 기억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기억을 지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역사성을 재현해낼 수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같은 그러니까 다른 알트코인들이 새로 나오는 이제 코인들이 비트코인과 같은 동일한 희소성과 이런 걸 구현한다고 하더라도 역사성을 구현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은 더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될지 안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블랙락이라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가 이제 신청을 했다는 점이 고무적이고요. 그래서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된다면 일부 뭐 자금이 이동할 수는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저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좀 다른 형태의 자산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제가 생각하는 어떤 가상 자산, 어떻게 보면 디지털 자산의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더 비트코인에 잘 구현해냈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더리움보다는 비트코인을 선호합니다. 그게 조금 어떤 차이가 있을 거예요, 두 자산? 두 자산이 똑같이 이제 그 디플레이션 화폐,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자산, 발행량이 고정되어 있다라는 점들은 이제 동일하거든요. 다만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 애초에 이제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하는 그런 기능들을 이제 더 특화된 지금으로 보면은 금과 같은 어떤 상품이라기보다는 주식회사 형태의 어떤 자산이다, 네트워크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비트코인은 금에 가깝다. 그래서 두 자산의 본질에 이제 처음 나왔을 때 어떤 그 형질 자체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 어떤 NFT를 발행한다거나 아니면 디파이를 이제 운영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더리움 이후에 나왔던 어떤 스마트 컨트랙을 구현할 수 있는 네트워크에서도 동일하게 이제 구현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솔라나도 있고 트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메인넷을 가진 블록체인들이 많이 있어요. 이더리움과 같은 것들이. 하지만 비트코인 같이 어떤 그 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디지털 자산은 비트코인 이후에도 나왔지만 역사성에서 밀렸기 때문에 대부분이 아니라 100%다 사장이 됐고요. 비트코인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다소 차이가 있다. 물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이거 둘 다 똑같이 코인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두 개의 성격이 다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자금이 새로 유입되기 때문에 이더리움 현물의 가격은 당연히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시적으로 만약에 동일하게 어떤 수익률만 쫓는 자금이 시장에 들어온다면 비트코인 ETF로 들어갈 자금이 이제 이더리움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어떤 가격 상승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더리움도 아무리 이제 희소성을 구현해냈다고 하더라도 역사성을 구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그 가치가 흡수되거나 또는 밀릴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진짜 그걸 잘 모르겠어가지고 답변을 드리긴 좀 조심스럽지만 아무래도 똑같이 투기성 자금이 몰린다라고 하면 일부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또 그 자체의 펀더멘탈을 제가 정확히 아는 것도 아니고 또 시장의 참여자들의 속사정을 제가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가격을 예측하는 건 좀 조심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그 비트코인이라는 이제 디지털 화폐가 처음에 이제 개발자는 이걸 화폐로 이제 화폐 목적으로 이제 개인과 개인이 어떤 거래를 할 때 주고받는 화폐 목적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가격 변동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상적인 화폐로 쓰기엔 좀 한계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달러와 가격이 1대1로 고정되어 있는 코인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 때문에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나왔고 이걸 일반 회사에서 발행하면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인 거고 정부에서 발행하면 이제 CBDC 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기반 기술이 기본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은 블록체인인데 CBDC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그 회사에서 그만한 가치의 담보물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작년 8월에 페이팔이라고 하는 이제 에스크로 결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네. 페이팔 USD라고 하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100달러 정도의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면 네. 소비자한테 100달러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100달러를 주게 되는 거고 그 받은 100달러를 가지고 그냥 두면 아까우니까 네. 그걸 가지고 채권을 100달러어치 사는 겁니다. 아. 그러면서 본인은 이자를 받는 거죠. 네, 음. 이런 식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달러 채권을 100달러 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제가 똑바로 샀는지 그리고 채권을 가지고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를 금융 당국에서 이제 감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루나 같은 경우는 루나라는 코인을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기 때문에 네. 담보물의 가치가 떨어지면 이 UST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요. 아. 지금 이제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담보물이 명확한 네. 그 담보물을 명확하게 갖고 있는 네. 걸 기준으로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는 게 이제 페이팔 USD나 이제 미국의 서클이라고 하는 비상장사의 이제 USDC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건 버진 아일랜드에 본사가 있는 이제 테더라고 하는 USDT고요. 이런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정기적으로 감시를 받고 또 네. 공개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 과거에는 부동산도 있었고 부동산 채권도 있었고 다른 나라 채권도 있었는데 오늘 공개하는 그 어떤 리저브 자산을 보면 이제 페이팔 USD 같은 경우는 거의 100%에 가깝게 미국 달러 채권을 가지고 있고요. USDC도 그에 준하게 갖고 있고 테더사도 한 90% 정도 이제 미국 채권을 갖고 있는 걸로 이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들이 주장하는 공시를 이제 어느 정도 믿을 거에는 또 이제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페이팔을 가장 신뢰하는 게 셋 중에서 이제 유일한 상장사고 또 금융 당국의 정기적인 감시를 제대로 받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미국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을 조금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달러 채권의 이제 가치가 단계적으로 떨어지면 뭐 예를 들어서 금리가 오른다고 해가지고 가치가 떨어지면 당연히 그 자산 가치가 훼손이 있겠지만 그 단기 채권으로 만약에 구성할 경우에는 만기까지 기다리면 그 원금을 다 회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원금 손실에 대한 그 어떤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달러와 동일하게 패깅되는 이제 그 코인을 만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쉽게 말하면 그 프라이버시 를 지키면서 전 세계로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달러다. 그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CBDC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발행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프라이버시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CBDC를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미국의 채권은 계속해서 수요처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저는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부에서 CBDC를 만들기 위한 기술적인 준비는 이미 다 끝내 있고요.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만약에 정부가 허용만 한다면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네, 다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의구점이 있는 편이고요. 그렇죠. 우리나라 정부는 달러로 선호하듯이. 네, 그래서 원화 표기 자산, 그러니까 원화를 이제 전 세계인들이 많이 선호를 해야 되는데 그 보유해야 되는 유인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돼가지고 전 세계인들에게 이제 계속 공급이 될 경우에는 그 자국 통화의 주권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작년 12월 정도에 국내에서 어떤 IMF 금융 관련된 어떤 큰 국제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 어떤 그 고위 정부 관료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원화의 어떤 가치 훼손이 좀 우려가 된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했었고요. 실제로 그 자국 화폐 가치가 완전히 망해버린 아르헨티나나 뭐 레바논, 아니면 터키나 이런 이집트 같은 나라에서는 달러를 원하는 만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의 사람들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는 걸 선호합니다. 자국 화폐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상적인 거래의 수단으로 쓰기에는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아무래도 가격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나왔고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발행처는 보통 그 발행량만큼의 달러 채권을 사기 때문에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미국의 막대한 부채를 소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수요처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 정부랑 러시아 정부가 더 이상 이제 달러의 채권을 사지 않으면서 네. 미국 정부도 계속해서 부채를 발행하려면 네. 누군가 국채를 사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국채의 새로운 수요처가 바로 그런 달러 스테이블 코인 사가 될 수 있고, 그러면 그런 스테이블 코인 사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있어야지만 발행을 할 거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기업에서 블록체인 인프라도 검토를 하고 있고 네. 이제 4차 산업 관련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솔루션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전 세계 그런 미국의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 어떤 소비자나 기업들한테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허용한다면, 그리고 할인을 해준다면, 저는 전 세계인들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가져야 되는 이유를 이제 미국 정부에서 만들어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안심하고 그러면 미국은 채권을 더 찍어낼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중국 정부와 러시아 정부가 더 이상 미국 채권을 사지 않지만 네. 중국 기업과 중국 개인, 러시아 기업과 러시아 개인이 미국의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또는 미국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갖게 될 거고, 결국엔 미국 채권을 그렇게 소화시킬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원화 이제 입금이 가능한 거래소가 총 5개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 2곳 정도에서는 현재 이제 USDT라고 하는 이제 가장 시가총액이 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구매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우리은행이나 이런 시중은행에 가면 네. 1인당 달러 구매 한도가 정해져 있고 그 사유까지 다 제출해야 되거든요. 네. 신분증도 제출해야 되고. 근데 지금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이 거래소에서 살 수 있습니다. 네. 그 현 시점에는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미국 제품, 미국 회사의 제품의 어떤 결제 수단으로 정말 지극히 일부만 허용되고 있는데, 이게 아직 그 어떤 그 법안 같은 게 지금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가지고 그런데요. 그 최근에 그 제롬 파월이 그 미국의 어떤 하원 의원들한테 네.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어떤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안을 좀 준비해 달라. 어떤 정식 자산으로, 정식 결제 수단으로 이제 할 수 있도록 뭐 법안을 만들어 달라라는 요구를 했었고요. 작년 6월에 제롬 파월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어떤 form of money, 그러니까 어떤 돈의 한 형태로 나는 보고 있다, 간주한다라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 몇 년 안에 네. 그 국제 결제 수단, 미국 제품의 어떤 제품의 결제 수단으로 쓰일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시절이 되면 우리도 이제 넷플릭스 같은 거 결제할 때 네. 지금 우리는 현대카드로 결제를 해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서 그게 이제 결제가 되고 그 대금이 환전이 돼서 미국에 있는 넷플릭스 본사까지 가는데 실제로 텀이 되게 길거든요. 그 환전에 대한 그 이슈도 있고 플랫폼 기업이 정산해주는 그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획기적으로 이제 과정을 줄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나 아니면 어떤 고객한테 할인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업 측면에서도 소비자 측면에서도 그 미국 정부 측면에서도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할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저는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향후에는 장기적으로 보면 전 세계인의 어떤 결제 수단으로서 널리 쓰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가 측면에서는 당연히 이제 좋지 않겠지만 개인의 어떤 선택권이 늘어났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화폐도 경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그 국가 안에서 우리가 사고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단일 국가, 단일 화폐를 써야 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역사를 100년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 화폐를 여기저기서 썼던 그런 기록들은 사실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화폐가 무조건 그 나라 안의 국민들은 그 화폐만 써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명제가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누구나 선택에 의해서 화폐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는 원하는 만큼 달러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또 반대로 제가 물리적으로 한국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외화표기 자산을 갖고 국내에 많이 머무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국부 유출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가지고 있는 원화 자산을 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서 그걸 가지고 미국을 가면 당연히 이제 어떤 자산의 유출이 될 수 있지만, 제가 비트코인이랑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갖고 한국에 있으면 유출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치가 1달러에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로는 투자 자산으로서의 목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성장을 믿으신다고 하면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데 관여된 기업들을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페이팔 홀딩스라고 하는 주식이 그 어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에 가장 많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기준으로도 어떤 전통적인 가치 평가 기준으로도 주가가 60불 아래로 되게 저렴하기 때문에 저는 이 주식도, 개별 주식도
많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페이팔에서 발행한 PYUSD의 발행량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소액으로 적립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비트코인의 부족한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고 이제 거래의 어떤 매개체로서 활용될 수 있는 가격 변동이 없다 보니까 활용될 수 있는 이 측면에서는 이제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원화, 중국의 CBDC 그리고 그런 경쟁 상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론상으로는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그 금과 내가 원화 한국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금 가격이 떨어지거나 금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동일합니다. 그래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된다고 해서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에 어떤 영향도 사실 이론적으로 줄 수 없습니다. 네. 저는 앞으로는 어떤 통화가 이제 굉장히 경쟁을 하는 이제 과정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에서 발행하는 CBDC도 있을 거고, 스테이블 코인도 있을 거고, 그 외 다른 어떤 암호화폐들도 있을 건데, 그게 경쟁을 하는 이제 어떤 초입에 있고, 그 경쟁이 이제 되고 나면 어느 정도 단일한 통화로 정리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제 수단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국제 무역에 쓰이고 있지만 일반인들의 어떤 일상 결제까지도 이제 내려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제 측면에서 봐야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그 자체로 투자 자산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전혀 훼손이 되는 게 아니죠. 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훼손되는 게 아닙니다. 페트로 달러 시스템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가요? 네, 그래서 그 달러 가치 훼손이 오히려 되는 게 아닙니다. 달러 현금과 결제하는 게 아니고 달러 채권의 수요처를 더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미국 달러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려면 채권을 누가 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더 이상 얘네가 안 사주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게 하면서 이제 중국 사람들도 달러를 보유하지 못하지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측면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국제의 어떤 경찰, 군인 역할을 하면서 대신에 자국이 가지고 있던 산업 시설을 다 외부로 줬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사실 그 어떤 중산층의 일자리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대만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대만이라는 나라가 우리 반도체 산업을 빼앗아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제 질서가 바뀌어서 다시 미국이 자국으로 어떤 제조 설비들을 다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과거처럼 우리 모두가 잘 사는 시대 끝났다. 우리만 잘 살겠다. 라고 하면서 전 세계적인 자금과 인재들을 엄청나게 많이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시대를 갈등과 분열의 시대라고 지금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 측면에서 미국은 어떤 자원도 있고 원유도 지금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수출 국가가 됐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도 하이닉스랑 삼성도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고 배터리 기업도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고 이러면서 저는 미국이 이제 단독으로 1강 체제가 되는 세상 이 시나리오가 이제 이미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각 전 세계 기업들도 우리가 그동안 미국의 어떤 기업의 소프트웨어 솔루션 없이는 생산성을 만들어내지 못했잖아요. 이 4차 산업 시대, 특히 인공지능 관련된 소프트웨어는 미국 기업이 완벽하게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IT 기업이나 뭐 이런 기업이라고 하는 카카오와 네이버조차도 사실은 따라가기가 쉽지 않고요. 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미국의 어떤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어떤 솔루션을 계속 써야 되고요. 그게 종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미국 달러 표기 자산을 좀 많이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한테는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달러로 표기될 수 있는 비트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알트코인의 비중은 대략 한 2% 정도고요. 비트코인이 한 98% 정도 되는 디지털 자산 중에는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가치를 갖는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희소성이거든요. 그래서 희소성이 동일하다면 역사성이 중요한데 샤넬백이나 에르메스 이제 가방이 나이키 가방보다 비싸고 또 우리가 맛집 앞집이나 맛집 옆집이 아닌 맛집에 비싸더라도 맛집에 줄을 서는 이유가 사실 다 희소성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희소성과 역사성.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이 저는 다른 알트코인들이 다 망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어떤 자산이 태어나고 주목을 받고 뭐 쇠퇴하고 소멸하는 건 전 자연법칙이라 생각하는데요. 디지털 자산 중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이 희소성과 역사성 두 개를 가장 제대로 구현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비트코인이 더 우월한 자산이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지 뭐 다른 알트코인 투자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투자의 본질은
어떻게 보면 그 재산권을 온전히 나에게로 가져온다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비트코인은 반드시 그 거래소, 업비트나 빗썸 또는 바이낸스 같은 중앙화된 거래소가 아닌 개인 지갑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의 이제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높은 가격 상승률보다는 이 자산을 내가 개인 지갑으로 옮겼을 때 어떤 정부든 또는 그 어떤 재산 변화 중개자로부터 재산권의 침해를 받지 않는다는 이 부분이 사실 가장 큰 강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높은 수익률을 추구한다면 비트코인 말고도 비트코인 관련된 주식도 있고 또 정반대로 그냥 인공지능 관련된 주식들도 비트코인보다 같은 기간 동안 더 많은 상승률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뭐 양도세를 낸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비트코인의 본질은 어떤 그 누구도 이 내 재산권을 침해하지 못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의 올바른 투자는 그 비트코인을 거래소에 두는 것이 아닌 내 개인 지갑이라고 부르는 개인 금고라고 부르는 곳으로 가져오는 것까지가 이제 비트코인의 올바른 투자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되게 쉽게 예를 들면 제가 금은방에 가서 금을 샀어요. 그래서 금은방에 두고 오면 올바른 투자인가요? 네,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제가 금은방에 가서 금을 샀다면 영수증만 갖고 올 게 아니라 금 현물을 가지고 집에 와서 금고에 보관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 측면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 투자도 비트코인 거래소에 그대로 둔다면 금은방에 금을 놓고 오는 거랑 동일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비트코인이 주목받는 이유는 높은 상승률도 있지만 이 자산을 내가 어떤 그 물리적인 폭력이나 어떤 거대 기관의 어떤 외압으로부터 뺏기지 않는다는 데 그 사실 본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비트코인을 온전히 활용하려면 이제 개인 지갑으로 옮겨야 된다는 뜻이고요. 단순히 가격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비트코인에 투자하셔도 되지만 비트코인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가져올 수 있는 자산이 충분히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같은 기간 동안 그 엔비디아만 봐도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해칭이 목적이다. 또는 내가 부를 어떻게 보면 일구는 게 목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뭐 비트코인 될 수도 있고 다른 게 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비트코인의 본질적인 가치에 접근해 보려면 개인 지갑으로 빼는 게 반드시 동반돼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당연히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어떤 물리적인 지정학적인 어떤 위기 상황에서는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은 동결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그 업비트 그 사용자 이용자 약관에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어떤 천재지변이나 어떤 그런 전시 같은 위기 상황이 발생하고 또 어떤 정부 행정 명령이 있을 때는 업비트가 개인의 자산을 보호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때는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고 이제 약관에 이미 써 있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나라는 아니겠지만 어떤 국가에서는 한 개인이 어떤 정부로부터 재산권을 침해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는 것들이 쌓이고 또 그 경험들이 온라인에서 초연결된 세상에서 공유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의 본질 가치를 되게 빠르게 인지를 해 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런 위협 같은 게 다른 나라에 대비해서 적다 보니까 이 가격에만 조금 더 집중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그 비트코인을 정말 단기적인 차익 목적으로만 갖고 계시다면 거래소에 두는 거는 당연히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장 무슨 일이 있진 않네. 네,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난 건 아니니까. 하지만 이제 정말 단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을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인 지갑이라고 부르는 개인 금고 이런 거 시중에 검색해보면 많이 살 수 있고 특히나 에어갭이라고 해가지고 뭐 블루투스나 와이파이나 NFC 같은 어떤 통신 모듈들이 완전히 차단된 형태의 그 어떤 물리적인 지갑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사가지고 옮기면 온전히 내가 그 비트코인을 소유할 수 있고 우리나라가 뭐 전쟁이 나던 아니면 갑자기 통신사가 마비가 돼가지고 내가 그 업비트 인증매를 못 받던 그런 상황에서도 그 자산을 지킬 수 있고 전 세계 어디로든 보낼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유용한 어떤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그 어떤 자산을 제가 보관하는 데 있어서 비밀번호를 잊어버린다는 건 당연히 그 어떤 자산이든 이제 탈취당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개인이 스스로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비트코인 지갑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실물 비트코인이 여기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 지갑의 암호키, 비트코인은 이제 암호키와 공개키라고 하는 이제 한 쌍의 페어가 이제 존재하는데 이 암호키가 저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암호키가 저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 기기가 없어져도 제가 그 암호를 기억하고 있다면 전 세계 어디서든 다른 기기, 다른 회사의 기기를 사서라도 입력해서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공개키 암호키라는 방식으로 이제 어떤 암호화를 구현을 했는데요. 한 쌍의 암호키에서
공개키를 여러 개 파생할 수 있는데 네. 이 공개키를 가지고는 암호키를 유추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호키만 잘 가지고 있다면 전 세계 어디서도 블록체인에 있는 내 비트코인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비트코인 이제 거래소 같은 곳에 보관을 하면 그 암호키를 거래소가 대신 보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의 전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거래소가 내 비트코인을 동결하고 안 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온전히 이 비트코인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가려면 반드시 그 암호키를 만들고 그 암호키에 해당하는 주소로 비트코인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트코인이라는 그 현물이 이 지갑 속이나 USB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이 비밀키가 여기에 저장되는 건데 대신에 이 비밀키를 잃어버리면 누군가 봤다면 내 비트코인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암호키를 유출되지 않도록 잘 보관하면 되고요. 이거는 암호화폐 거래소나 저나 동일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그런 지갑을 사가지고 니모닉을 적어서 금고에 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안전한 편인데 과거에는 그 암호키를 잊어버려가지고 그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이 통째로 날아간 경우도 있고요. 네, 그 암호키가 도난당해가지고 비트코인을 해킹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어떤 보안에 대한 어느 정도에 대한 공부를 했다면 업비트 거래소의 보안 수준이나 개인의 보안 수준이나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 보안 수준이 동일한데 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주권을 어떤 중앙화된 기관에 내가 그 공부하기가 귀찮다는 이유로 조금 어려워 보인다는 이유로 그 주권을 넘긴다는 행위 자체가 사실은 비트코인 투자의 본질과는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고요. 대신에 이건 말씀드리는 게 온전히 내가 내 재산이나 자산을 지키려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겠지만 단순히 비트코인을 좀 몇 년 안에 팔아서 차익을 내고 그거로 만족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거래소에 두셔서 거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같은 기간에 그 비트코인 현물보다 더 많이 오르는 자산이 있으니까 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다른 자산에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은 수익률이라는 걸 어떤 시점에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 측면이라서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지만 개인적으로도 이제 디지털 자산도 비트코인도 많이 갖고 있지만 저는 인공지능 관련된 소프트웨어 회사의 주식들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에서 떠오르는 산업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 산업 중에서 1등급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찾아보시면 저는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항상 그 주식 투자에 있어서도 갖고 있었던 원칙이 수요가 지속되고 공급이 제한적인 자산을 사자였는데 섹터가 성장 산업에 있는 자산을 사자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떤 원유 산업이랑 통신 산업이랑 그 인공지능 산업 그 성장성을 비교해 봤을 때 더 성장할 수 있는 섹터를 찾아보시고 전 세계 80억 인구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 전 세계 80억 인구를 대상으로 좋은 기업이 뭐가 있는지를 찾아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미국에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의 암호키는 그 뭐 영어랑 숫자의 어떤 그 자릿수가 굉장히 긴 그 암호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기억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어떤 그 비트코인 그 개발자들의 어떤 그 어떤 규칙에 따라서 이거를 24개에서 또는 12개 정도의 단어로 이제 바꿔주는 그런 어떤 쉽게 말하면은 이 비트코인의 암호키를 기억하기 쉽도록 만든 게 니모닉 그 24개 영어 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비트코인의 암호키는 그래서 24개 영어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단어를 이제 기억하고 있다면 전 세계 어디서든 기기를 사가지고 그 단어만 입력하면은 내 비트코인이 살아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갑을 그 우리가 흔히 핸드폰 락 걸어놓은 것처럼 지갑에도 락을 걸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신에 지갑과 지갑의 비밀번호를 같이 잊어버리면 다시 당연히 털리는 거죠. 그래서 지갑에는 암호키 24개의 니모닉이 저장이 되는 거고요. 그 지갑을 이제 오픈하려면 뭐 지문이나 또는 이제 본인이 아는 숫자 뭐 8자리 이런 이제 비밀번호를 눌러야 되고요. 네, 그래서 기기만 분실이 되면 사실 그 암호키가 그 기기의 암호가 털리지 않는 이상 비트코인은 안전하고요. 반대로 이 기기는 없어도 이 24개 단어가 만약에 유출이 되면 바로 해킹을 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각 기기마다 어떤 보안 장치를 해가지고 3번 이상 틀리면 그 안에 내용이 삭제되도록 그런 식의 이제 어떤 알고리즘 같은 거 소프트웨어를 구현해가지고요. 각 지갑 회사마다 이제 보안 성능이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확인하셔가지고 그 믿을만한 지갑, 특히나 에어갭 방식으로 어떤 인터넷이 완벽하게 차단된 형태의 이제 지갑들이 있는데 그런 걸 찾아보시면 재산권을 온전히 지켜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지금 에어갭 방식의 지갑이라고 이제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것들은 미국의 제이드라는 블록스트림에서 만든 제이드라는 회사가 만든 이제 암호화폐 지갑이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키스톤 3 프로, 키스톤이라는 회사가 만든 이제 에어갭 지갑이 있는데 네. 이제 두 개 같은 경우는 에어갭 방식으로 구현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어떤 하드웨어 월렛에 비해서 신뢰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이 회사마저도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사용하는 것들이 이제 실제로 어떤 카메라가 있는 모듈 같은 걸 사가지고 직접 제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만들어가지고 또는 설치해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사례를 다 알고 있고, 실제로 저는 에어갭 지갑이랑 어떤 제조사에서 만든 지갑이랑 제가 직접 만든 셀프로 만든 지갑까지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사조차 믿지 못하겠다. 네. 왜냐면 그 안에 우리한테는 통신칩을 넣지 않았다고 했지만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이 소프트웨어가 물론 이제 그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를 다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지 모른다라고 의심까지 해버리면 사실 끝이 없으니까 차라리 내가 이 반도체랑 메모리 카드랑 카메라가 있는 모듈을 사가지고 소프트웨어를 내가 설치하겠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 있죠, 저요. 그렇죠. 그 종이 형태의 지갑은 사실 물리적으로 잊어버렸을 때 취약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종이 지갑에 있는 비트코인을 이제 꺼낼 때 어차피 그 암호키를 하드웨어 기계나 또는 어떤 어플 같은 걸로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 입력하는 과정에서 유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선호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그것도 이제 본인이 온전히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 보안 같은 것들이 사실 100점이라는 게 없고요. 각 기기나 방식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을 100점으로 만드는 거는 사용자의 어떤 노력과 학습이 저는 100점을 만들어줄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비트코인을 보관하는 종이 지갑도 있고 에어갭 방식도 있고 그냥 제조사에서 만든 월렛도 있지만, 이 각 어떤 방식의 장단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내가 나머지 부족한 점수를 채울 수 있다면 어떤 지갑을 사용하더라도 전 100점짜리 지갑 또는 보안 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사실 못 외워가지고 일단은 그 어떤 금고 같은 곳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단어의 대신에 그 순서를 바꿔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봤을 때도 이걸 유추할 수 없도록 그래서 순서를 바꿔서 좀 보관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좀 보안 장치를 해가지고 그런 물리적인 상황에서도, 그런 물리적으로 지갑이 다 없어졌을 때도 다른 나라로 갑자기 가더라도 찾을 수 있는 방식을 사실 제가 좀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런 게 또 되는군요. 네, 그리고 이건 보안 사항이라서 너무 공개된 곳에서 말씀드리기 좀 부담스러운데 혹시 궁금하시면 제 유튜브 채널도 있으니까 와서 물어보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사임당 채널에 구독하시는 분들은 사실 새로운 자산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해가지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미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 비트코인 투자의 본질은 그 재산권을 온전히 가져오는 것에 있다는 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단순히 높은 수익률만 추구한다면 사실 다른 대안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정말 보관이 중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세상이 변하고 있는 어떤 흐름, 이제 국가가 멤버십 개념으로 제 심리적인 국경이 계속해서 무너지고 비트코인이 그런 세상에서 자유롭게 재산권을 보유할 수 있고 또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측면 때문에 계속해서 가치 저장 측면에서 전통 자산 대비해서 유리한 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고, 비트코인 투자를 아예 안 하시고 계신 분이라면 이런 신생 자산 초창기 투자 기회가 자주 오는 게 아닌데 허무하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미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면 반감기 전까지 충분히 수량을 모아가지고 각자가 원하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저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